안 나온 데가 없으세요? 너무 바쁘세요. 아니 네. 제가 이렇게 바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바빠진 겁니까? 이 뭐 유튜브든 뭐 이 공중파, 지상파든 트는 네. 데마다 거의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프로도 글쎄 나오시고. 누군가 바른 말을 하면서 신속하게 분석, 음. 또 평가, 네. 이런 어떤 좀 지성들이 활발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걸 소비하기만 하지 이 사태의 본질과 본질. 예, 그다음에 이 배경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죠. 안타깝다. 네. 자,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는 음. 관련된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그냥 대답 안 하고 네.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저께 월요일에 도어 스태핑 이 상황 좀 보고 그다음에 오늘 모습을 보면 언급은 이제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진상 규명할 문제고 음. 그게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입장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얘기 안 하고 가는 거고 여기도 언급하거나 대응하는 걸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모르세? 아니면은 그냥 침묵? 이렇게 좀 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애시당초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거. 이게 제가 지난 주말부터 두고 봐라. 네. 귀국하면 사과 안 한다. 제 페북 한번 보세요. 예. 예, 지난주에 올린 거 이제 예측하셨어요.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자꾸 사과해라 해명해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다. 사과 해명하겠다 그래도 필요 네. 없다 안 받겠다. 이제 아예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요? 네가 무슨 사과냐? 그리고 지금 하면 마음에 없는 사과인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사과 하지도 마라. 해명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할 필요 없다. 기억할 필요 전 없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네 기억이 왜 중요하냐? EXX 뭐 한 거 방송 다 나갖고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네. 해외에서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기억하지 마시라. 기억하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사과 해명도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네.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왜 자꾸 지금도 방송사 전화요? 방송사 나 미쳐 내가. 야,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네. 사과 해명 필요 없고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만 있어.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나 있어라. 그러면 이해할 테니 네. 사과 해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가만히나 계셔.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마. 그러면 참사부터 이제부터 또 참사가 시작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네. 대신 이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굳이 그 사과 해명이니 뭐니 이거 뭐 팩트 논쟁, 진실 논쟁, 청력 시험 테스트. 자꾸 이거 듣기 평가. 저도 이제 불편하고 지겨워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작 중요하게 밝혀지지 않은 건 뭐냐면은 도대체 외국 나가서 얼마나 쪽팔렸는지가 이걸 한꺼풀씩 까봐야 돼. 그걸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지 예.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간간히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조금 걱정되는 순간인데 아주 걱정되는 걱정이 상황인데 돼요. 예. 쪽팔려도 너무 쪽팔렸어. 이게 우선 21일 하루에만 벌어진 일을 보자고. 21일. 그때 21일이면은 한미 회동 뉴욕에 있었을 때죠. 예, 한미 48초 회동. 네. 그다음에 한일 회담인지 간담인지 그거 있고 막말 파동. 쭉 이어지죠. 이게 전부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전부 하루에 벌어진 정상적인 한 인간이 네. 연달아 3번 일을 당해도 견디기 힘든데 국가 정상이 예. 쪽팔리는 일을 3번 당했다고. 하루에만.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네. 저는 결정적인 국면은 한일 정상회담이었다고 봐요. 그 UN 건물이 있는 앞에 컨퍼런스 빌딩으로 기시다 총리가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정 만나고 싶으면 이리 오시오. 이렇게 불시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강아지 마냥 고 부른다고 쫓아가는 이것이 첫 번째 굴욕인데 갔더니 이제 언론에는 뭐라고 일본 언론에 주로 나오는데 그 테이블도 없는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회담 시간을 길게 끌려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말이 길더라.
주저리 예. 떠들더라. 이러면서 그 저기 30분을 끌었다. 이게 네. 뭐 저기 그냥 나온 기사가 아니라 정상 그 회담이 있고 바로 나온 기사예요. 아사히 신문이 이튿날 보도했으니까. 바로 언론 플레이 브리핑 해버린 거거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뭐 당국자나 관련자 얘기를 듣고 보도를 한 거겠죠. 바로 언론에 뿌린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이런 류의 그 내막 기사는 탐사보도팀이 붙어가지고 한두 달 후나 어쩌면 1년 뒤에나 나오는 기사인데.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 비사니까 네. 예, 즉시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저기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도 못 따라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일본이 주는 또 뿌려주는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내 언론이 썼다고. 사진.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사진 똑같은데 그거 뭡니까? 한 장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 장 있는데 네. 그 중에 기시다 총리가 웃는 사진은 우리 언론에 나왔고 기시다 총리가 똥 씹은 표정으로 서 있는 건 일본 언론에 그 사진이 그래요? 나갔어요. 같은 사진도 네. 여러 장 중에 일본과 한국의 취사 선택이 달라요. 여러 장 중에 한 장을 이제 공개한 건데 예. 일본과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예. 그리고 저기 요거는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이상한 기사 대목이 그 테이블도 없는 의자에 앉았다. 네. 이 부분이 저게 뭔 얘긴가? 테이블 없는 의자에 이게 앉았다. 뭐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을 좀 취재를 한 거지. 요걸 예. 아주 집중적으로 요게 뭔 소리냐? 갔더니 의자만 있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러게 의자만 예, 있을 수 대부분 있나요? 어딜 가도 책상이나 테이블이 다 테이블이 있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 그 모양이 뭐냐? 요걸 제가 취재한 거예요. 그런데 밝혀졌어. 이거 제가 페북에 썼는데 네. 갔더니 어떤 내실 같은 데가 이제 들어가면 의자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뭐 이랬을 건데 그리로 안 들어가고 그 바깥에 대기하는 공간이 있다고. 여기 의자가 없이 예. 대부분 서 있는 공간. 네. 거기 서서 얘기하더라는 거야. 앉으란 얘기도 없이 기시다가. 그래가지고 저기 얼마 정도 서서 이미 대화가 시작됐는데 네. 그제서야 옆방에서 의자를 가져오더래. 실무자가. 웬일입니까? 그때서야 앉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 예. 벌어진 일이에요. 야, 이거 상상이 안 됐는데요. 예. 정상인데 한 국가의 정상이 어. 찾아가서 그 밖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잡상인 취급이요. 아, 잡상인 취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모양도 네. 마치 기업체 임원이 신입사원 그 면접 볼 때 같은 대화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게 끝나고 나서 일본 아사히가 보도한 거는 저기 앞으로 솜씨를 보겠다. 솜씨를 보겠다. 저기 그 하도 열의가 있다는 건 알겠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잘 옮기는지 솜씨를 보겠다. 요 회담이 끝나고 기시다 총리가 요건 윤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예. 언론에다가 대고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인용보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 따옴표가. 실제 기시다 총리가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한 얘기예요. 솜씨를 보겠다. 솜씨를 보겠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네. 같은 경우는 한미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고. 예.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서 네. 엄청나게 칭송하고 지랄 연병들을 하거든. 그런데 예. 지금 이 실상을 알고서나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실상을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대화를 나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쨌든 첫걸음을 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첫걸음을 이렇게 떼냐고. 이거는 잡상인 취급받은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이걸 정상 성과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성과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월요일 날 도어 스태핑 스태핑에서의 대통령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뭐예요? 일본이 계속 을 취급하고 잡상인 취급하고 네. 흑살이 껍데기 취급해도 그런 어려움 다 감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날 21일 날 이 회동이 있고 나서 일본도 몹시 긴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화를 낼 만도 하거든. 이 홀대.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일본 언론까지 걱정되는 기사가 나왔어요.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아무리 한국이 밉더라도
어떻게 한국 대통령을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 그리고 일본도 필요한 협력이 있는데 네. 이러면서 그 저기 요미우리라든가 이런데 또 일부 어떤 그 산케이 같은 데서도 네. 기시다 총리가 너무 자민당 내부 눈치만 보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필요 이상으로 푸대접했다. 야, 그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사설에서. 근데 그럼 우리만 이렇게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미친 놈들만 지금 다 가지고 지금 무슨 큰 영광을 누린 것처럼 말이요. 성과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서 말끝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망친 한일 관계에 이제 초석을 놓고 물꼬를 텄다.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제 기시다 총리도 내심 긴장했거든.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도 외교관 해봐서 하는데 그렇죠. 한국 외교.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내가 꼭 써야 되나. 조금 일단 자기도 좀 쫄아. 그랬는데 저 문재인 정부가 망친 걸 우리가 물꼬를 텄습니다. 이러니까 거봐, 지들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잖아. 한국 정부 잘못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이게 대통령이 네. 도어 스태핑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푸대접한 거 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도 된단다. 어떻게요? 이거 다 한국 정부 잘못이란다. 지난 정부 탓이란다. 이러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어지는 거지 일본은.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의리되는 거고. 왜? 우리 정부 잘못이니까. 과거 정부지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꼬이는 거죠 이게. 외교적인 성과라고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 이른바 구걸 외교에다가 홀대 외교에다가 구걸 굴종 굴종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기어 들어가는 진짜 바지가랭이라도 붙잡을 판이에요 지금. 그러는데 그 얼마나 잘하는지 솜씨를 보겠다 그러면은 과거사 문제 해결해와라 이 얘긴데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해놨으니 안 할 수 있어?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힐 거요. 그 과거사 문제 이제 마구마구 이게 뭐냐면은 과거사 문제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인데 배상 문제. 이 문제가 꼬인 이유는 크게 보면은 상권 분립과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 두 가지 기조를 우리가 정책화하면서 일본하고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 정상화 한다 그러면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 일본 정부 중심으로 풀 거야? 그렇게도 할 수 없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사 문제는 미해결이 해결책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뭘 해결하고 뭘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미해결로 놔두는 게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아니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라든가 또 그 반도체 그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재라든가 또 뭐 경제 교류라든가 공급망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겠죠. 미국의 그 CSIS나 랜드 연구소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일관되게 주문하는 게 뭐냐면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시켜라.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그 해결해 나가고 거기다 역사 문제를 끼워 넣지 마라. 그러면은 영원히 안 된다요.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이번 달이죠. 14일 날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한 게 그 순방 직전에 이제 기사화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 공급망 문제, 반도체 협력 문제, 안보 협력 문제를 일괄해서 패키지로 그랜드 바겐을 하겠다. 그랜드 바겐에 일괄 타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문가들 조언은 분리시켜라 그랬는데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자거든.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 영원히 안 풀리는 거거든요.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제 의견을 일본의 이제 주장 그 솜씨를 보겠다는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도 보고 네. 이번에 이제 뉴욕에서의 만남도 그렇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과거사 문제 확실히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된다면?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네. 우리가 한일 관계를 하는데 어떤 역사 문제에 발목 잡혀서 역사 문제, 주변적 문제에 끌려다녀서 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사 문제를 도매급, 똥값 취급하는 네.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역사 논쟁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유럽이냐 러시아냐. 그렇죠. 나토 푸틴이 가입 역사 문제. 강요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역사 문제 흐물흐물해지면은 네. 그게 어떻게 주변적인 문제입니까? 역사 문제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신적 가치, 우리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 실질적 토대가 바로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게 우리 국가의 자존감을 구성하는 원천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문제를 흑살이 껍데기고 주변 문제고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보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물근성의 시대관이 요즘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하. 그리고 역사 문제는 예. 그 이런 식으로 일본에 뭘 우리가 양보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 시대의 어떤 역사 인식이고 또 국민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한일 지성들이 모여서 품격 높은 대화를 하고 정신적인 어떤 그 교류 속에서 미래를 향한 어떤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한 거지 대통령이 강아지 마냥 뽀르르 쫓아가서 제가 역사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말할 자격도 없고 누가 윤석열한테 그런 권한을 줬겠습니까? 어떤 국민도 대통령한테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했지. 네. 그 저기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내팽개치고 역사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 오라고 말한 국민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네. 놔두되 한일 간에 풀어야 될 그 반도체 문제라든가 경제 제재 문제라든가 안보 협력 문제를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고 싶다 하면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역사 문제까지 다 한보따리에 넣어 일괄 타결하고 그랜드 바겐을 하겠다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 풀어. 그렇죠. 다 가져와. 경제하려면.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그것을 일본은 유리한 국면에서 일단은 접근하게 되는 거고 예. 그게 푸대전 망신살 빠치는 어떤 그날 21일 상황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이 무능과 무책임과 굴종적인 어떤 태도 문제 이전에 네. 사고 자체가 원래 잘못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사고 자체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알던 일본이 아니야. 지금 일본은 옛날에 그 고이즈미 총리 때나 아베 총리 때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뭐가 이제 달라진 건가요? 이 한국이 아시아의 맹주를 노리는 일본 자신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도전할 수 있고 또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견제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런 역사 문제 논쟁이 나와도 일본이 그다지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기회에 한국을 찍어 누르겠다는 이 길을 꺾어 놓겠다는 이런 어떤 것이고 이건 주변 지정학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거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그 화이트리스트 경제 제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네가 80년대, 90년대까지 누렸던 반도체 비교 우위를 한국이 다 뺏어갔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는 거꾸로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한국 견제 심리가 사실은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일 간의 이 구조적이고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새로 나타나는 이런 갈등적 국면에서는 우리의 그 대일 전략 일종의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우리 성숙한 국가로서의 중견 국가적 어떤 그 대처 방법, 품격 있는 외교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이제 내가 정상화하겠다고 가면 덥석 받아줄 줄 알았지. 하하. 아니거든.
그렇네요. 그런 일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일본이. 어? 이 부분을 까맣게 모르고 계시고 국제 정서에 대한 판단이 착각을 하고 부족하다. 이 뉴욕 타임즈 연설이 이게 진실이라면 네. 앞으로 참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지금 저기 이제 언론이 다 뭐 두들겨 패고 욕한 거 재탕 삼탕 할 생각 없어요. 네.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정상 외교로 풀릴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설령 푼다고 해도 일본의 한국 견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그 자체가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커졌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도 이제는 몸집이 커지고 네. 위신이 올라간 국격에 맞는 나라, 성숙한 국가, 어떤 면에서 도덕적으로 또는 그 능력이나 도덕이나 어떤 그 전략 면에서 우리도 이제 일본을 넘어설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네. 이런 불편한 문제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고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 시간은 많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우리는 강해졌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굴해지는 심리는 뭐냐면은 이거는 단순한 어떤 굴종적 의존적 심리 정도가 아니고 네. 출발 자체가 잘못된. 출발 자체가 잘못된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고 방식 네. 그런 행태고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일본에 오로지 그냥 저 뭐랍니까 네. 이 세레나데를 불러대는 지가 무슨 슈베르트야 세레나데 부르게 네.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급해 보여요. 초조해 보이고. 초조한 거요. 성과를 어떻게든 이번엔 꼭 내야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좀 하고 간 것 같고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도 흔쾌히 다 하고 됐다. 사실은 말입니다. 그거는 네.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한일 외교관들 외교부와 외무성 간에는 사이가 좋아요. 그래요? 말이 잘 통했어요. 문제는 총리 관저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외무성은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는데 받고 싶어 하는데 총리 관저가 네. 자민당 최대 개파가 여전히 한국에 대한 해징 견제 어떤 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극우스러운 그런 부분 좀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극우 내셔널리즘으로 경도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눈치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기시다 총리의 얄팍한 정무 감각이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외교적으로 풀건을 풀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서 일본 정치를 관찰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쫓아가서 개망신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망한 거예요. 그 순간 사실은 한일 관계 개선이 더 어려워진 거야 지금.